오늘은 9장입니다. 자, 이전 수업 출제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총수익 금액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이 공원, 주인, 지산에서 공주였죠. 공을 찾아보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겁니다.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여하고 받는 금액. 이제 이 당시에는 얘가 기타 소득이었어요. 예. 정답은 1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은 요 앞에 공익법이, 공익 목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기타 소득. 그 말이 빠지면 사업 소득이에요. 사실상 지금 현행법에는 1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잘못된 것은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이때는 맞는 말이었죠. 맞는 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이다. 맞는 말. 주택 임대 소득이 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하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공동사업 중에서 출자 공동사업자로서 받는 출자 공동사업자는 배당소득이죠. 배당소득. 배당소득이다. 근데 지금 현행법에 맞추면 얘도 틀렸죠. 얘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공익목적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답은 3번이었는데 제가 1번 추가로 적었습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공제액을 다음으로 이월할 수 있는 것은 2월 공제가 가능한 것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몇 년 가능하죠? 5년.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9번째 고강입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책 페이지는 281페이지입니다. 책 페이지는 281페이지. 원천징수의 개념. 개념은 시험에 안 나요. 원천징수의 개념. 근데 내용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돈을 지급할 때, 그러니까 보통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면 돈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는 회사죠.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러면 회사가 뭐가 되냐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근데 회사가 아니더라도 A가 B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면 A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할 때 징수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하는 이유는 시험에 안 나요. 시행하는 이유는 국가가 조금 더 편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증세 비용도 줄이고, 과세 자료 수집, 탈세 방지, 조세 수입이 조기 이루어지고, 납세자는 조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이제 B가 내야 하는 소득세를 여러 각종 세금을 A가 거두어서 내는 형식이잖아요. B가 직접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A가 돈을 주기도 전에 빼버리는 겁니다. 원천징수의 의미는 돈을 지급할 때 미리 빼버리는 행위, 그게 원천징수의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이제까지 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암기입니다. 암기.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몇 퍼센트?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기본세율, 비실명 이자소득은 42% 또는 90%. 우리는 그때 뉴스를 통해서 90%로 기억을 하고 있죠. 42%는 기본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다. 시험에는 세 가지가 가장 잘 나오지 않을까. 14%, 25% 기본세율. 저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은,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14%, 비실명 배당소득은 42% 또는 90%, 사업소득금액, 의료보건영역, 면세의 대상 인적 영역은 몇 %? 3. 4 밑에는 그냥 네모를 붙여라. 3%. 봉사료는 5%.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근로소득금액. 자, 일반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적용해서 원천 징수 후 연말정산을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기억을 하고, 일용 근로자는 몇 %죠? 6%를 원천 징수하죠. 그리고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료가 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은 일반 근로자랑 똑같이 간이세액표 적용 후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적연금소득은 3% 또는 5%를 원천징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지 또는 종합과세를 할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몇 %? 20%. 그러나 복권은 소득금액의 20%를 하지만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몇 %? 30%를 하도록 되어 있다. 퇴직소득은 오히려 시험에 안 나오죠. 그래서 퇴직소득 금액은 일단은 기본 세율이다. 이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천 징수 신고 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달 10일이 이번 주죠. 맞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저는 오늘 제 수첩 다이어리에 적어놨어요. 오늘 하는 걸. 제가 원래 5일날 하는데, 왜냐면 10일날 하면 깜빡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알람을 해놨어요. 5일날 하도록. 근데 5일 일요일이어서 저는 오늘 다이어리에 원천세 신고, 요거. 신고, 납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고를 합니다. 반기별 납부자라는 것이 있어요. 시험은 요게 답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자, 요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는 언제 신고 납부하는가? 다음 달 10일. 요게 정답이에요. 다음 달 10일. 반기별 납부자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도 얘 답은 다음 달 10일. 근데 반기라는 개념이 1월부터 6월까지가 반이죠. 반이죠. 딱 반.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딱 반이기 때문에 그 반에 대한 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7월 10일까지 이렇게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월별 납부자가 대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월별 납부자. 월별 납부자가 대부분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월별 납부를 합니다. 원천 징수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여기 정답입니다. 또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1월 달 월급을 1월 달에 주면 이야기예요. 그럼 언제 신고하죠? 2월 10일 날. 1월 달 월급을 2월 달 주면 3월 10일. 이게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월급은 다음 달 주죠. 다음 달 주다 보니까 신고 납부. 그래서 제가 오늘 신고 납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번 달 준 겁니다. 저번 달에 12월 달에 돈을 준 거는 실제적으로는 11월 급여죠. 그래서 11월 급여를 지금 신고해요. 지금 신고합니다. 자, 1월 달 급여를 만약에 3월 달 원천 징수하면 답은 4월 10일. 기준이 얘가 기준이 아니라 기준은 얘가 기준입니다. 언제 줬느냐가 중요하죠. 1월부터 11월 달까지 급여를 안 주면 정답은 12월에 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1월 10일. 12월 달 것을 안 주면
2월에 준 것으로 보고 신고는 3월 10일 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가 최근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 부분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속이 아니라 언제 지급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얘는 안 준 거죠. 지급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11월 달 것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다음 달 1월 10일 날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얘가 키워드가 아니라 얘가 키워드가 되겠죠. 얘가. 그래서 1월 달부터 11월 달 것을 안 주면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 관련 제서류, 요거는 이미 우리가 작성까지 한번 해봤죠. 급여 입력할 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만든다. 요거는 그거다. 제가 그 연말정산 수업할 때 첫 페이지 있죠. 첫 페이지. 미니맵이라고 하면서 드렸던 거. 그 앞 페이지가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에 회사 가서 원천징수 영수증 떼오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연말정산 수업할 때 종전이라는 칸에 들어가서 소득명세를 입력을 했었죠. 그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이 기납부세액 칸에는 기납부세액을 넣지 않는다라고 했죠. 맞죠? 기납부세액 안에는 결정세액을 넣어야 한다. 그때 전에 회사 가서 원천징수 영수증 떼오세요가 그겁니다. 그 서식지. 전에 회사 가서 떼면 전에 회사에서는 주현이라고 떠요. 그래서 현재 회사 거로 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공부의 9장에서 가장 핵심은 얘입니다. 지급 명세서. 우리가 매월 신고하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오늘의 주제는 지급 명세서예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지급월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요거를 언제 작성 한번 해봤냐면 급여 입력할 때 작성해봤죠. 좌측 제일 하단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기 정기 2월 미환급세 그것이 문제에 나옵니다 했던 그 서식지인데 그 서식지 안에는 인적사항이 안 들어가 있죠. 인적사항이 몇 명, 어떠한 소득, 지급금액 얼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XX명, 이제 몇 명이죠. 나와 있는 내용이 XX명, 그 다음 소득의 종류,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또는 중간 연말정산 내용인지 소득의 종류. 그 다음 그 소득 금액. 이 소득 금액에는 미제출 비과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때 미제출 비과세가 뭐였죠? 식대하고 자가운전보조금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소득 종류, 소득금액, 그 다음 원천징수한 소득세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고 소득세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무엇이 없냐면 결론적으로는 인적사항, 인적이 뭐라고 되나? 인적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1년 내내 회사가 직원에게 여러 직원 한 100명이면 100명에게 줬다라고 하면 그 100명이라는 숫자만 들어가 있지 국세청은 누구누구에게 줬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 누구누구에게 줬다라고 사실을 알리는 서식지가 지금명세서입니다. 지금명세서는 누구누구에게, 지금명세서가 작성이 되려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원초직수 영수증이 작성이 돼야 되겠죠. 원초직수 영수증은 누구누구에게 줬다라는 것을 똑같아요, 서식이. 지금명세서는 전부 다 모아놓은 거죠.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초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여기가 누구냐면 회사죠.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 회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적사항. 사실의 소득세 종류 소득금의 지급 시기는 이미 신고할 때 다 했어요. 여기서 새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을 이제 하는데 크게 근사태는 3월 10일까지, 근사태는 3월 10일까지, 근사태는 3월 10일까지, 나머지는 2월 말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뭐 기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런 것들은 2월 말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가 지급명세서 작성 시기가 조금 애매해요. 지금 이야기한 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2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머지라고 할게요. 나머지. 그리고 3월 10일, 2월 말에서 3월 10일, 2월 말은 다음 달 말이잖아요. 2월 말에서 3월 10일까지가 사실은 기간이 얼마 안 걸리죠. 그러니까 한 10일 후죠. 10일 후에 내는 게 뭐냐면 근사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와 퇴직소득자의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근데 실제적으로 실무에 나가면 어느 날짜가 더 중요하냐면 이 날짜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연말정산도 3월 10일까지 마감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자의 지급명세서가 같이 제출이 돼요. 그래서 3월 10일이 가장 바쁜 날이에요. 가장 바쁜 날. 3월 10일. 그런데 이제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용근로죠. 자, 일용직, 그 다음 뒤에 글자가 뭐냐면 근로소득이죠. 지금 근로소득은 3월 10일 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용직 근로소득만은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이 뭐냐면 4번 하는데 4번. 일용직 근로소득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부 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일용 근로자의 예외고, 두 번째 예외는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 칠판에 지금 보면, 저희 원장실 칠판에 가보면 제가 이번 달에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간이지급명세서는 1, 2, 3, 4, 5, 6을 그 다음 7, 8, 9, 10, 11, 12를 여기는 이제 근사퇴에서 근사만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법은. 그럼 얘도 다음 달 10일까지, 얘도 다음 달 10일까지, 얘도 10일까지죠. 얘만 말일이죠. 얘만 날짜가 좀 달랐고 그랬는데 얘가 요번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또 말일까지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알았어요. 저도 그저께. 그래서 이렇게 보면 2월 말일까지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사퇴는 3월 10일까지 이렇게 가로 닫고, 지금 책에서는 2월 말일과 3월 10일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무에 갔을 때 가장 포커스는 3월 10일이 포커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10월, 11월, 12월을 다음 달 10일까지 이랬잖아요. 그럼 다음 달 10일이 언제예요? 그럼 당장 이번 10일부터 10일까지 일용직 지급명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돼요. 누가요? 작년에 내가 일용 근로를 썼던 사람은, 그러니까 작년 언제? 10월, 11월, 12월 달에 일용 근로를 썼던 사람은 지급명세서를 요번 주 금요일까지 작성을 해서 내야 돼요. 두 번째, 1월 25일날 뭐 하죠, 우리? 부가세 신고하죠. 1월 25일 부가세 신고는 확정 신고고, 그리고
전 사업자가 다 해요. 면세 사업자를 제외하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저 같은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으로는 개인이에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법인 전부 다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되게 바쁘겠죠. 그리고 1월 말일날 또 뭐 한다고요? 간이 지급 명세서를 또 제출해야 되겠죠. 1월 달에 제출할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 2월 달에 또 뭐 하죠? 2월 10일 날, 2월 마지막 날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도 뭐 하죠? 근사태에 대한 연말정산과 지급 명세서. 이게 되게 바쁘죠. 그리고 또 3월 말까지 또 뭐 하냐면 법인세 신고 마감이죠. 그 다음 4월 25일 날 뭐 한다고요? 1, 2, 3월 달 예정신고하죠. 예정신고는 사실상 이제 법인에게만 있는 거라서 조금 덜 바빠요. 그리고 5월 달에 뭐 하죠? 종소세 신고하죠. 회계사무실이 바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바쁘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정신 딱 차리고 날짜를 딱 지켜서 해야 돼요. 안 하면 뭐 한다고요? 가산세가 적용이 되겠죠. 지급명세서에 대한 지급명세에 대한 가산세가 지금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직원의 한 달 나가는 뭐 월급이 1억이다 하면 1억에 대한 1%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맞죠? 지급명세서가 1년치의 금액이 나가잖아요. 1년치. 여기에 지금 하는 게, 여기에서 근사태가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얘만 4번 신고하는 거예요. 얘만 4번. 그러면 이 근의 의미는 1년 동안 나갔던 급여를 적어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명의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의 연봉인 사람이 10명 있다. 그러면 3억인 거죠. 거기 1%는 얼마죠? 되게 비싸요. 요거 놓치면 진짜 커요. 요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근사태는 언제라고요? 3월 10일. 그래서 3월 10일 날 연말정산과 함께 놓치지 말고. 우리 학원은 근사태가 존재를 해요. 근로소득자 있고, 강사들은 사업소득자도 있고, 그 다음 한번 퇴직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자도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뭘 해줘야 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인적사항을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작성해서 돼야 된다. 근사태를 포커스로 먼저 가지세요. 근사태는 언제까지다? 3월 10일까지. 가산세는 몇 프로? 여기는 안 적어놨나 모르겠는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50% 할인해줘요. 0.5%. 여기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지연제출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미제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3개월 이내일 때는 0.5%로 할인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할 때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3개월 이내에 신고할 때는 0.5%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9장의 포커스는 요겁니다. 요거. 지금 이제 요거는 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19년의 신설이라서 책이 없어요. 책이 없는데 처음에 시행된 게 결론적으로는 1, 2, 3, 4, 5, 6에 대한 7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게 처음 신고였어요. 처음 신고한 게 요거였어요. 요거 좀 고치셔야 돼요. 요게 이번에 공지 뜬 게 1월 말일까지. 요거 좀 고칠게요. 여기 1월 10일이 아니라 여기 이제 바뀌었어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거 7월 이제 말까지. 7월 말일이 언제까지야? 말이라 하지 뭐. 말까지. 얘도 이제 말까지로 바뀌는 거죠. 휴폐업의 경우는 다음 달 말까지. 이제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2019년도에 신설되었고, 근사, 이제 일용태는 아니에요. 근사가지고, 이걸 제출하는 이유는 우리 근로장려금이라고 있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람의 소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일거리가 는 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근하고 사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했단 말이에요. 언제? 3월 10일 날. 그런데 지금 2번 더 생긴 거죠. 2번 더 추가로 생긴 거라서 기존에 하고 있던 3월 10일까지 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 약간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부가세 신고 느낌이 좀 나요. 부가세 신고가 원래 이제 1, 2, 3, 4, 5, 6을 7월 25일 날 하고, 7, 8, 9, 10, 11, 11을 1월 25일 날 하고, 이거 2번 하는 것처럼, 그냥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1, 2, 3, 4, 5, 6을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고 얘는 7월 말까지로 이제 바뀐 거예요. 7월부터 12월을 1월 말까지 해야 된다. 단 일용 근로자는 따로 분기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입니다. 요거 제외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책에도 안 나오고 시험에도 나온 적은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참고로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의 지급 명세서 반기별이 아니라 얘는 이제 분기별로 가는 거죠. 분기별에서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하도록 됐습니다. 여기 조금 에러가 생겨요. 1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게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2019년 개정이라는 말을 보면 과거 문제 있잖아요. 옛날에 났던 문제들은 틀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천징수 관련 제서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는 우리 알고 있죠. 급여 입력할 때 작성했던 그겁니다. 또 키워드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가 키워드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좌측 하단에 전월 미환급세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게 되고 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일이 속한 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징수월이라고 합니다.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연간 소득액 부담을 계산한 후 이미 원천징수에 납부한 세 이걸 뭐라 하죠? 기납부세 그 부담액을 비교해서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환급해주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이슈죠.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그 다음 부부부 사업소득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알고 계실 건데 사실은 사업소득자들 중에서 이 3명의 종류를 갖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연말정산을 해요. 특혜를 줬어요. 특혜. 원래 사업소득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모집인과 방문 판매원 그리고 음료품 배달원 방문 판매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방판이라 그러죠. 그 영어로는 다이렉트 마케팅, DM 뭐 이런 용어 쓰죠. 방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보통 화장품 많이 나오죠. 화장품. 음료품 배달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구르트 아줌마. 요즘 요구르트 아줌마 대빵 멋있는 거 몰고 다니죠. 앉아서 가시든가 서서 가시든 같은데 그거 좀 의자 좀 놔주지. 그거. 서서 이렇게. 하여튼 옛날에 어릴 때는 끌고 다니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냉장고가 탑재가 된 요구르트 아줌마. 맞지? 요구르트 아줌마. 주말에 하는 드라마의 그 주인공의 엄마가 요구르트 아줌마. 또 주말 또 드라마 보시네요. 맞죠? 내가 어제 못 봤다, 어제. 이제 점점 내용이 점점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더라고. 감옥 갔던 애를 또 알게 되면서 지금 어쨌든 점점 내용이 재미없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었었는데 흥미를 잃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다 비읍 있죠?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이렇게 세 명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만 이런 내용이 있다. 공적연금소득도 연말정산하죠. 얘는 1월 달에 합니다. 얘는 1월 달.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사업자. 자, 앞으로 제가 이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그리고 보험 모집인을 사업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의 비교,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공적연금소득. 연금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소득밖에 없다고 하면 끝. 그러니까 공적연금소득이 대부분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을 내가 받고 연금소득이 있다라면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끝.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다른 소득이 있다라면 공적연금소득 말고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사적연금소득은 평상시에 3에서 5%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율에 의해서 3에서 5%를 원천징수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종합과세를 해서 확정신고를 해도 된다. 종합과세에서 내가 만약에 사적연금소득이 별로 없다면 얘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면 3에서 5% 원천징수한 것도 다 돌려받습니다. 맞죠? 공제 금액이 있다라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많이 보이는 숫자가 뭐예요? 2월이죠, 2월. 연말정산의 시기는 언제냐면 2월 근로소득 지급할 때입니다. 2월 근로소득을 언제 지급하죠? 3월 달에 통상 지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계신 분들은 3월 급여를 3월 달에 급여 들어올 때 그때 연말정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상은 그래요. 3월 달 급여를 지급하면 실제적인 신고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이니까 4월 10일까지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급여를 3월 달에 주더라도 2월 달에 준 것으로 보고 3월 10일까지 신고해라. 그래서 지급 명세서 신고는 2월 급여를 줄 때라고 표현하지만 지급 명세서는 사실상 3월 10일까지. 왜? 2월분 근로소득 지급할 때 하지만 2월 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따로 해요, 따로. 그래서 지급 명세서 서식을 원천징수이행상한 신고서를 작성할 때 2월 달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에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퇴직하는 달에 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퇴직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면 정신도 없을 뿐더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무조건 다음 해 5월 달에 다시 해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밑에 있는 내용은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즉 1, 2, 3, 4, 5, 6에 대한 거를 승인받은 경우에 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신고 납부는 7월 말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정산은 무조건 2월 달에 해야 된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연말정산은 몇 월 달에 한다? 2월 달에 한다. 돈은 3월 달에 받겠죠.
그 연말정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회사에 있다,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 정답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본인이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금 연말정산 다 배웠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홈택스에 딱 들어가요. 본인이 스스로. 요즘 연말정산 그렇게 합니다. USB를 이용해가지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자기가 연말정산을 자기가 다 합니다. 클릭해서 인적공제니 뭐니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신용카드 다 불러오고 의료비 불러오고 해가지고 자기가 다 하고 이거를 남편에게 줄 건지 인적공제를 남편이 가져갈 건지 뭐 다 계산을 해서 제일 밑에 회사 제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출력해서 PDF 저장 PDF 저장을 해서 회사에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세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누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근로자 소득자가 본인이 언제까지 연말정산 3월 10일 전까지 통상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뭐 2월 10일까지 마무리하시오 뭐 이렇게 던져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회사가 제출하는 시기는 3월 10일 3월 10일 전까지 다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이제 급여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마감을 하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2월 말까지 마감을 시키고 그 다음 이제 3월 10일 날 신고하고 그 다음 이제 월급에 이제 포함해서 주는 거죠. 연말정산의 효과는 사실은 5월 달에 종소득 신고가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자들만. 이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결입니다. 종결.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5월달 소득세 신고를 미리 땡겨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근로소득 이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야기요.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출제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급 명세서의 제출 기한이 다른 것. 근, 사, 태는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 3월 10일까지.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죠. 얘는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4번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한 거는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 3월. 3월. 3월이야, 3월이야. 이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진짜 어렵게, 우리 외국 영어 보면 연음이 어렵다는 것처럼 우리나라 단어도 진짜 어렵네요. 3, 끊어서 읽으면 3월, 이거. 연속으로 읽으면 3월. 읽은 저도 이상하네. 지급 명세서 제출 시기가 다른 것은 근사태. 자, 근사태는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 나머지는 언제까지? 2월 말일까지. 7월 급여에 대해서 8월 2일 날 지급했다. 자, 언제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줬냐가 중요하죠. 8월 2일 날 돈을 지급했으니까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정답은 9월 10일이 정답이 되죠. 이렇게 9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